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을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시장이 기다렸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최근 경제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다며 최종금리도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파월 의장은 밝혔는데요. 이로써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3월 FOMC 회의에서 이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앞으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2월 고용 보고서와 이 CPI의 희망을 걸어보겠지만 이 두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앞서 예상한 이 3월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격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고용률이 전달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실업률도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변동성을 가져올 이벤트들 중에서 첫 번째 격이었던 이 파월 의장 발언에 미 채권 시장 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전조 현상으로 좀 풀이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좀 심화되면서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한편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빅스텝 시사 발언에 이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 일제히 낙폭을 보였고요. 또한 전기차주들도 3%대 약세를 보인 테슬라를 비롯해 14%나 급락한 리비안까지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얼어붙었던 전기차줄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현재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 속에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1%대 하락 출발에 현재도 비슷한 구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세장일수록 더욱 철저한 대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장을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은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어떤 헤드라인 준비하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 취업자 증가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현재 고용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네,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와 국내 경기 악화로 고용 둔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고용 상황에 대해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업자 증가가 82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으로 상당폭 둔화됐다며 취업자 수는 장기 추세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2만 명 감소했으나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지난해 82만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반부터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 1월에는 이후 22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것보다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 추세 둔화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고용 둔화 움직임에 정부는 어떤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주고 있나요? 네, 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정책 대응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 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고용 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서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와 물류 운송, 보건복지와 음식, 노업 해외 건설 등 인력난 호소가 많은 6대 업종에 대해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빈 일자리 해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 규모도 늘릴 전망입니다. 올해 직접 일자리 채용 인원은 전년보다 1만 4천 명 늘어난 104만 4천 명으로 이 가운데 92만 4천 명 이상을 1분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채용 인원은 82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16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적극적인 활동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영향력 얼마나 커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국내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행동주의 캠페인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국내 행동주의 대상 기업은 전년보다 74%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동주의 캠페인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 주주 행동주의 영향을 받은 기업 수는 2020년 10개에서 2022년 47개로 4.7배 증가했습니다. 과거의 행동주의 캠페인은 대기업 재벌 기득권 등을 향했다는 것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주주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주주 행동주의가 이제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외국계 투자은행은 국내 주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기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합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동안 한국 시장은 낮은 배당률로 인한 낮은 주주 수익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보여왔다며 최근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 제한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 투자자와 사모펀드의 증가가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정책 조치로 MSCI 선전지수 등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KB증권도 이달 6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최근 활발한 활동을 좀 보이고 있는 주주 행동주의와 또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것들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공시로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성적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전년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20.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5% 감소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1.8%포인트 감소한 7.5%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반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가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가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크게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실적을 좀 분석해 보면 어떤가요? 네, 실적을 분석한 모든 업종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등 3개 업종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줄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영업이익이 14%의 큰 감소율을 보인 데 이어 영업이익률도 2.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사 대상 80개 기업 중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5개 기업 모두 제조업입니다. 반면 운수업은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5%포인트 뛰며 6개 업종 중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정경련은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이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시장 상황과 국내 기업 실적 상황까지 서지은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해드리고 특징주 알아보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입니다. 김혜원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원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전일 전체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타당하다라고 시사를 한다며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는 21일에서 22일 예정된 이 FOMC 정례회의에서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하게 됐습니다. 25bp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만큼 시장에서는 큰 실망감이 나타났고요. 지수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28% 내린 2,43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가운데 대형 반도체주라든지 그동안 강했던 2차 전지 관련주 사이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역시나 이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45% 밀려난 81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화학이나 미디어 업종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빨간불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의 이 매도세 행률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11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오늘 3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나가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이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산 장려 정책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난임 지원을 위해서 약 2,123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시술 종류의 선택권도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고요.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 40대 여성에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무조정실이 실행한 청년 삶 실태 조사에서 미혼 남녀 절반 이상이 출산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출산에 대한 의향과 정부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에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비가 현재 23%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캐리소프트도 6%대, 메디앙스는 현재 14%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유주들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정유주들이 크게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유주들이 이번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러시아가 다음 달 이 감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있지만 정유주들이 마냥 웃지만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유류 도매 가격 공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주와 통신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유주들이 정부의 타겟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유사가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의 도매 가격을 지역별로 공개하는 개정안을 현재 심의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 같은 우려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지수 하락과 함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현재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SO일도 3%대, GS는 1% 넘는 하락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5만 원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약 2달 만에 장중 5만 원 선 터치였는데요. 금리와 실적에 영향을 받으면서 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두 종목 다 크게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죠. 연준 의장 발언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하루 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죠. 테슬라가 전기차 할인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더불어서 이 오창 공장 재개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죠.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모다이노칩은 일본의 혼다가 전기차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 소식에 나흘째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먼저 강원에너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50만 톤에 달하는 리튬 광산이 이란에서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과거 에너지 플랜트 관련해서 이란 시장에 진출했던 이력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도 6%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증권가에서 LG전자의 올해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는 호평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출하량,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도 3%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체크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현군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수급 상황 잠깐 살펴봤는데 현재 양 시장에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세입니다. 현재 수급 상황과 그에 따른 특징주들 한번 살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역시나 실적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오늘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사업부 물적 분할 결정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자들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주가 급등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중장기적으로 신설법인의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DB하이텍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 박백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어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가 보유 중이던 두산마켓의 그 지분이 지금 블록딜로 매각된 것으로 좀 전해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었던 이런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라는 점, 이러한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올려잡으면서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급 상황에 따라서 특징주로 좀 꼽히고 있는 LG전자와 DB하이텍, 두산밥켓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현재 과장님께서 포착하고 계신 특징주인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LG전자를 수급 특징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에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의 가전 부분이 7개 분기 만에 매출이 좀 회복될 것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작년 4분기에 이러한 재고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또한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물류비라든지 원자재 비용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좀 재고 부담 완화에 힘입어서 출하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이런 전장 부분, 즉 VS 사업 부분의 성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수주 잔고가 한 30조 원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VS 사업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재평가가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포착하고 있는 LG전자를 오늘의 이 과장님의 특징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현재도 3% 가까운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현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이 마켓 로드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워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이슈 체크해 주실 텐데 오늘 저와 함께 체크해 주실 게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 이슈와 또 향후 방향성까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좀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보유자분들 좀 고민이 좀 가중될 상황인데 특히 셀트리온이 2년 새 60%까지 또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하지만 서정진 명예회장 좀 컴백을 한다 이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또 그룹주 전반적으로 힘을 다시 받은 상황입니다. 이 증권가에도 서정진 명예회장 재등판을 성장의 또 동력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 향후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 그동안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이전 정부죠. 이전 정부에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좀 많이 밀어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거품이었던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그런 거품이 꺼지고 나서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결국은 이제 다 계산이 되었던 거죠. 서정진 회장의 컴백과 맞물려서 결국은 모든 어떤 악재와 실적들을 다 한 번에 떨어낸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셀트리온 그룹주들 모두가 다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닥을 짚고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시장으로 하여금 던져주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7월이죠. 올해 7월부터 유플라이마라고 하는 신제품이 미국에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자체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출시가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 놓고 본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어떤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만족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여러분들 셀트리온 주가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서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왜 서정진 회장이 컴백을 했느냐?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지하 같은 경우 먼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 그 주주총회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주분들이 이제 또 서정진 회장 앞에 두고서 물어보겠죠. 자, 3사 합병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기대를 한 어떤 수급들이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에 녹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로 좀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그룹주 전체 상황 좀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른바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제히 상승세를 또 어제장에서는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룹주 내에서 신규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좀 있을까 좀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텐데 어떨까요? 네, 일단은 단기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사가 합병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시총이 약 34조에서 35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3사 세 개의 회사들을 합친 올해 12개월 선행 EPS라고 하죠. 영업이익을 좀 추정을 해보게 되면 약 1조 2천억으로 좀 많이 비싸요.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많이 좀 비싸기 때문에 3사가 합병이 되게 된다라면은 합병된 어떤 시가총액 자체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해보신다라면은 결국은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합병을 하게 된다라면은 공매도를 친 수급의 경우에는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 세계 그룹사 중에서 가장 많은 공매도가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제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빠르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서 가장 뒤늦게 올라왔었던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으로 좀 더 수급이 좀 더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어떤 매매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일단 주주총회에서 3사 합병에 대한 어떤 가이드,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니죠. 공매도를 친 수급의 경우에는 어떤 3사 합병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또 일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상황의 공매도를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수급을 노리고서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지금은 셀트리온을 먼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라 말씀해 주셨고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조금 쏠려도 될까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셀트리온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현재 나흘째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좀 포인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업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톡스와 휴젤의 보툴리눔 전쟁으로 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휴젤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이 보툴리눔 톡신 특허 무효 심판을 좀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메디톡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휴젤 역시도 이 작년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보톡스 전쟁으로도 불리고 있는 두 기업 현재 좀 어떻게 좀 파장이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주가의 하락폭도 어느 정도까지 염두에 둬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상식은 분석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제 네. 생각인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톡스 균주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 국가인데요. 4개 국가를 보게 되면 4개 국가에 단 4개 회사, 기관만이 보톡스 균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해 21개 기관, 단체가 보톡스 균주를 가지고 있죠. 네. 결국 이것부터가 상식적이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결국 모두가 다 지금 이번 판결에 대해서 결국 나올 게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어떤 1심 판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2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2심 판결에서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웅제약과 휴젤의 경우에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진짜 이것을 균주로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것을 법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그 얘기는 불확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웅제약과 휴젤의 어떤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주가는 불확실성을 안고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결국 최근에 이제 보톡스 수출 데이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기 때문에 보톡스 업체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 개 정도는. 그러면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대웅제약과 휴젤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메디톡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기관들이 메디톡스를 다 비워내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빠르게 메디톡스를 사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보톡스 업체를 하나만 가져간다라고 하신다면은 메디톡스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웅제약과 휴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해소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한번 재판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리하시고서 네. 차라리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 기업 간이 보톡스 전쟁에 아직도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법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여전히 제약바이오주들은 긴 조정기를 좀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이른바 이 동맥경화 새 치료제에 대한 자금 조달 이슈가 수면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따져보자면 바이오주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속인 것 같은데 이 대형주들 접근을 좀 해야 안정적으로 전략이 조금 꾸려질까요? 네. 일단은 작년 한 해 동안 금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가장 특징들이 결국 대형주들을 제외하고서는 시장에서 돈을 구해서 임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돈을 많이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올 상반기 1분기죠. 감사 보고서 시즌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규모 유상 증자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아마 조금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설사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한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기업들도 아마 하나 둘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 좀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순수 바이오텍이라고 하죠. 매출이 나오지 않고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표를 한 번 더 보시면서 좀 문제가 있을 만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시거나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대안으로 제시를 드리는 순수 바이오텍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ABA 바이오 같은 경우가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보유 현금이 약 1,200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단단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같은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도 에러를 통해서 쌓아둔 현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더해서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같은 기업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천당자 같은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악재 이슈가 놓여 있는 종목 좀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현금화 전략 좀 가져가시라 말씀해 주셨고, 이에 따라 대안 종목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조금 평가되고 있는 삼천단제약 이렇게 꼽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워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해 주셨는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증시 한방 코너를 통해서 이 투자의 방향 수립하기 앞서 최근 시장의 한방을 가격했던 주요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정말로 매서웠던 파월의 발언이었죠. 시장은 실망감을 좀 표하고 있는데요. 파월의 발언에 따른 증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사상 최저의 성장률을 발표한 중국 성장률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는 코스피 위에 나는 코스닥이다. 최근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의 강세가 두드러졌죠. 관련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1월 대비 2월 시장 다소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다시 3월에는 반등을 하면서 증시가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 방향성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박사님 견해는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시장은 금리에 따라서 춤을 추는 장세고요. 그렇죠. 1월 달을 한번 복귀해 보면 작년 12월 달에 미국 국채 10년물, 우리나라 금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금리가 4%대 육박했었는데 거기 이 정도의 높은 금리에서 올해 들어서 1월 말 같은 경우에는 3%대 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1월 랠리가 이제 이어졌습니다. 이제 기대했던 금리가 하락하니까 성장주 중심의 랠리가 나왔고요. 하지만 2월 달 들어서는 이제 금리가 다시 또 작년 12월 중순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네. 미국제 10년물이 4%에 육박하면서 특히 조금 한두 달 사이에 올해 들어서 조금 연준의 최종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죠. 전망이 바뀌면서 2년물, 특히 단기물이 5%를 넘는 그러한 채권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한 2% 정도 2년물 기준으로 5%가 되니까 이게 주식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박스권에 2월 달 내내 이제 갇히면서 사실 3월 달에는 이제 다시 반등을 시도하던 참에 말씀 주셨던 어제 파월 의장이 좀 찬물을 다시 끼얹는 그런 그렇죠. 모습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죠. 금리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2년물 국채 금리도 좀 이제 다시 뭐 10년물보다도 더 좀 높아지면서 이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냐 이런 우려감도 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파월 의장이 이번 주 최대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증언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 여기에 또 2월 고용 보고서 발표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시장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통해서 이번 달 좀 기준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디스플레이션 뭐 관련된 발언 좀 기대를 했었는데 반대의 상황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 3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그 인상 속도를 높이는 데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그 은행위원회 상원에서 이제 증언한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지난 12월 말에 FOMC에서 12월 아마 13일이 FOMC였을 텐데 그때 연준 위원들이 19명이 점을 찍는데 올해 말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한 5.1% 될 거다라는 이제 중간값을 제시했는데 어제 의회 증언에서 5.1%보다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뭐 50bp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50bp 인상은 테이블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시장은 기대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조금 속도를 높이는 데 열려 있다.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최종 금리가 5.1%가 아니라 그것보다 높을 거다. 이 두 가지 핵심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뭐 그냥 실망을 했죠. 그렇죠. 평소보다 사실 더 강하게 또 네, 발언을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특히 뭐 2월 1일 날 FOMC가 있었지 않습니까? 직전. 그때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천천히 금리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조금 남짓한 기간에 도대체 뭐가 바뀌었느냐. 그렇죠. 태도가 확 변한 이유가 좀 굉장히 태도의 궁금한데요. 변화에 대해서 시장이 좀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고 또 아울러서 이제 과잉 긴축을 시사하는 암시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과잉 긴축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이 과잉 긴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라는 것이고 이런저런 뭐 종합적인 어쨌든 결론을 보면 파월 의장의 의견은 아마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 뭐 한 3, 4개월만 전만 해도 2월 1일 날 금리 인상이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뭐 양보해도 3월 달. 다다음 주 3월 22일이 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봐라 이거는 아니다. 지금 어제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패드워치 선물 CME 시장에서도 지금 거의 5.5%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50bp 인상 추가 인상은 기본이고 5.75까지 5.75면 베이비 스텝으로 7월까지 인상하는 거거든요. 7월 FOMC까지 인상을 연달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좀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죠. 특히 단기물이 올라가고 이러면 장기물은 경기 침체가 곧 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 오르고 빠지고 이렇게 채권 시장에 혼돈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제 올라봐야 베이비 스텝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정말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가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연준이 이달 3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뭐 어쨌든 2월 고용 지표가 핵심일 것 같고요. 만약에 2월 고용 지표가 30만 건 이외에서 찍힌다. 지난달에는 이제 1월 고용 지표가 한 달 전에 51만 7천 건이 있었는데 형성됐는데 계절성 요인 때문에 한 15만에서 20만 건은 좀 이례적인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15만에서 20만 건은 빼서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51만 건에서 거의 한 30만 건에서 한 35만 건이 실제 지난달 1월 달에 미국 신규 일자리 수 창출 개수인데 이번 달에 30만 개 정도가 나온다면 이거는 안 주는 거거든요. 고용이 거의 51만 7천 건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일회성을 뺀 1월 달에
35만 건 혹은 30만 건 정도의 것보다 크게 변하지 않는 신규 고용 일자리 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나온다면 그러면 50bp 인상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해지는 거고요. 월가에서의 예상은 한 25만 건 정도 내외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떨어질 것으로 예, 예상을 그러면 했거든요. 뭐 상당히 좀 연준 위원들이 한 5대 5로 갈릴 것 같아요. 베이비 스텝으로 하면서 조금 지켜보자라는 신중론과 이건 무슨 얘기냐. 당장 50bp 올려서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충돌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월 고용 보고서가 좀 중요해 보이는 만큼 이 25만 개 일자리 창출 이 기준선이 좀 어떻게 나올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CPI까지도 좀 향후 방향성을 조금 좌우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있는 가운데 나스닥의 강세도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그에 따라 좀 커플링 현상으로 국내 코스닥까지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내 시장 조금 살펴보면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머물렀을 때도 코스닥은 1%대 강세장을 좀 연이어서 좀 연출을 했던 그런 시장 상황 좀 볼 수 있었는데 최근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이니 코스닥에 대해서 형보다 나은 아우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 코스닥의 강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코스닥 강세는 뭐 특정 종목이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시장 전체라기보다는 뭐 시장 전체이긴 하지만 네. 일단 2차 전지가 이제 지금 뭐 셀트리온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에코프로비는 더 크니까요. 어쨌든 2차 전지가 주도를 했고 최근에 경영권 분쟁으로 이제 SM하고 JYP 이런 엔터주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제 랭크되면서 계속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러한 형태고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와 엔터주 혹은 뭐 조금 일부 조금 성장주들이 견인하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다. 그리고 시장 전체가 이제 코스피 말씀하셨지만 에너지가 조금 약하니까 아무래도 약한 시장 에너지에서 조금 쏠림 현상이 좀 개별 종목 쪽으로 혹은 특정 섹터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했던 코스닥 이제 특정 일부 업종들과 종목들의 힘으로 조금 받쳐줬던 이런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또 약세장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점점 이런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가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조금 가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과거를 좀 놓고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주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성장률이 올해 조금 저조하니까 아무래도 뭐 경착륙은 아닐지라도 미국이 뭐 성장률이 저조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쏠림 현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 쪽에 쏠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금융시장 환경이 좀 고금리가 생각보다는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 그러니까 10년물이 특히나 어제는 조금 주춤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조금 생각보다는 높은 금리대에서 그러니까 뭐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이 당초에는 뭐 3.5% 밑에서 이렇게 움직일 걸로 생각했는데 당분간은 이제 금리가 계속 연준이 금리를 계속 조금 더 올리면 3.5%에서 4.0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 얘기는 나스닥 지수를 조금 억누르겠죠. 그러다 보면 뭐 전 세계 성장주,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나 또 성장주 시장이 점차 이게 조금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앞서 말씀 나눴듯이 만약에 6월 13일이 5.5든 5.75든 끝이다라고 한다면 미국 국채 10년물은 그것보다 한 D-1, 2개월 전에는 피크를 찍고 내려가거든요. 결론적으로 성장주는 지금부터 한 4월 달, 조금 늦어지면 5월 달.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정도는 조금 갇혀 있을 것이다. 금리에 조금 발목을 잡혀서 금리의 고금리의 볼모가 돼서 좀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지금 살펴주셨던 코스닥의 강세 중에서 집중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답은 좀 나와 있죠. 사실 뭐 2차 전지 또 엔터 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들이 가면 뭐 코스닥 시장이 가는 거고 멈추면 코스닥 시장도 멈추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런 성장주들의 이제 단기 과열 현상
거기에 따른 뭐 신용의 증가라든지 네. 또 공매도의 이제 잔고의 증가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조금은 과열을 시키고 가는 네. 그런 자리가 지금부터 한 5월, 6월 이전에 네네. 살짝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또 경기 침체 상황 좀 우려감이 있겠지만 또 글로벌 시장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보자면 중국 양회 이야기를 또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국이 사상 최하의 이 성장률을 좀 낮춰 잡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철강이나 조선주들의 좀 그 기대감이 좀 쏠렸었는데 이 철강과 조선주들 향방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어쨌든 뭐 중국 당국이 5%의 성장률, 5% 안팎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성장률 달성을 못하면 2년 연속 성장률을 좀 밑도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5%라는 지지선을 얘기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5.4에서 5.5% 올해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 당국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초과 달성을 위해서 5%라는 어쨌든 뭐 베이스라인을 까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 경제 양회에서 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기대했던 것들이 조금 안 나왔죠. 그렇죠. 뭐 부동산 네, 쪽도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제 조금 부채 조정도 해야 되고 부동산의 좀 고질적인 부분 또 소득 뭐 격차, 네. 어쨌든 국민들의 위화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 같이 잘 사는 중국 경제를 좀 표방하는 시진핑 3기 정부가 아무래도 조금 과도한 부양책으로 그 후유증을 남기기보다는 또 해야 될 일, 구조조정이나 부채조정이나 부동산의 지나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조금 건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하게 부양책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설비 투자 중심이 아니라 리오프닝과 경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재개되면서 일어나는 소비 중심의 경제로 끌고 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도 설비 투자와 관련된 소재, 화학, 철강 쪽보다는 물론 혜택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5%대 성장의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달성했을 때보다는 훨씬 그쪽은 수혜가 낮고 반대로 소비재 쪽, 컨슈머 쪽은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수혜가 더 상대적으로 큰 그런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또 악재와 또 호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대감과 우려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일수록 좀 주목할 만한 업종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올해는 조금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전지가 앞으로 한 2, 3년 정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성장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인데 올해 좀 그 사이클을 다 앞당겨서 주가가 프라이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큰 파동이 완성이 될 거다. 2, 3년간의 어떤 성장성을 앞당겨서 주가의 선반영이 될 거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좀 크지 않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도주들, 뭐 2차 전지라든지 혹은 이제 반도체의 장비, 소재, 그다음에 신재생, 이런 로봇, 혹은 엔터, K 컨텐츠 이런 쪽에서의 어쨌든 성장을 이끌어가는 올해의 섹터들이 계속 올해 내내 주도주의 반열에 어쨌든 그 반열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강조해 주셨던 2차 전지, 로봇, 엔터, 또 반도체, 소보장 관련주들 이렇게 주도주들 위주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포인트 잡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국내외 증시 동향 또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저는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